안녕하십니까, 외교관TV입니다. 똑바로 보고 제대로 하는 중국의 오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날로 격화되고 장기화되는 패권 경쟁 속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미중 간 패권 경쟁과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주요 국제적 이슈, 그리고 곧 있을 우리 대통령 선거와 한중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2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현재까지 미중 관계의 역사와 패권 경쟁의 전개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경제 통상 측면에서의 미중 패권 경쟁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 중국 관련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하신 중국통 이강국 전 시안주재 정영사님을 모셨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중국의 제3차 역사교류와 공동부유에 대해서 명쾌한 분석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 중국의 연초 모습은 어떤가요? 올해는 뭐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요. 의외로 연초 중요한 화두로 네. 중국 경제 급냉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중국 국가통계국이 작년 국내 총생산 GDP를 발표를 했는데 1분기 수치는 18%를 넘었어요. 그런데 2분기 때는 7.9%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4.9%, 4%는 무려 4분기에는 무려 4%를 기록함으로써 뚜렷한 하향세로 보였습니다. 예. 아니 저 코로나 팬데믹도 잘 극복하고 뭐 이게 잘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경기가 그렇게 급냉하는 상황이 됐죠? 예, 이것은 일부 중국 당국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자국 경제가 코로나19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경기 부양책을 이제 걷어들였습니다. 경기 부양책을 걷어들이고 잘 아시다시피 공동 부유를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 그리고 배달업, 사교육 시장 등에 대해서 고강도 규제 정책을 취함으로써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시켰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호주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석탄이 부족해지지 않았습니까? 석탄이 부족하게 됐는데 또 설상가상으로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당국에 탄소 배출 저감 목표를 이행하라, 그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겹쳐가지고 전력 대란이 발생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게 장기적인 안목 없이 눈앞에 네. 있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강도 규제 정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헝다 대마라고 합니다. 대마. 근데 대마 불사란 말이 있는데 지금 죽게 생겨졌어요. 헝다의 디폴트를 촉발하는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위축됐어요. 그래서 경기 극강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인구 1,300만이나 되는 도시 시안을 이제 봉쇄를 했어요. 제가 시안 총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시를 봉쇄해가지고 완전히 오고 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봉쇄. 그렇죠. 아직도 좀 풀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로 코로나를 하라거든요. 중국말로는 칭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수 소비와 고용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 거죠. 그래도 당면에 지금 저 화두는 역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죠? 그렇죠. 지금 2월 4일 날 개최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로 인해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뉴질랜드라든지 호주, 영국, 캐나다 같은 파이브 아이즈 정보 동맹 국가들이 외교적 보이콧에 이제 동참하겠다 선언했고, 이어서 또 스웨덴도 동참하겠다고 했고,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아예 불참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선수단도 안 보냅니다. 네, 선수단을 안 보냅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일반 인인들에게 표를 판매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쨌든 동계올림픽이 무사하게 잘 끝나기를 바라고 우리 선수들 선전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자관 중국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씀하신 시안이나 또는 뭐 일부 도시 지역을 봉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올림픽에 이제 그 일반 관중도 이제 그 관람하는 것을 이제 하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 이 서방 국가들의 이제 올림픽 심지어 뭐 참가 자체를 안 하는 나라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올림픽을 치르면서 그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이제 그 말하기를 시진핑이 이제 장기 집권, 그리고 시진핑이 추구하는 그 중국몽을 위한 하나의 도약대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코로나 상황이 있잖아요. 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올림픽 성공 여부가 바로 가을에 개최되는 제20차 예. 당대에 영향을 줄 것이고, 또 그 당대가 어떻게 성공하느냐, 그게 또 시진핑의 어떤 그런 장기 집권에 이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봉쇄 정책을 이제 펴고 있습니다. 그 제20차 당대에서 시진핑이 3기 연임에 성공하게 되면 장기 집권의 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관심이 많은데, 뭐냐면 덩시아핑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력 교체 시스템, 그러니까 만들고 장점인 후진타오 시기를 거치면서 체계화된 권력 교체 시스템과 관례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관례가 시스템을 깨고서 장기 집권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매우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중국 내부 문제는 그런데 지금 미중 간의 지금 갈등이 좀 올해 들어서도 뭐 이렇게 수그러들 그런 기미는 안 보이는 것 같고, 미국은 이미 이제 그 괌에 미국의 핵 잠수함을 전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도 이제 그 남중국 해에서 미국의 이제 해군과 구축함과 또 이를 또 이게 견제하려는 이제 중국의 이제 공군, 해군 전력이 이제 서로 이제 대치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 남중국해 지역에서 이제 그 미중 간의 갈등은 그렇게 그 해소될 기미가 없죠. 예, 그 미국은 중국몽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시진핑의 중국이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압박 정책을 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안보적으로 가장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는 곳이 바로 남중국해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핵심이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핵심이라는 것은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코어 인터레스트라는 의미인데, 자, 인공섬을 건설하는 거예요. 남중국에 산호초가 있는데, 그리고 또 요새화입니다. 심지어 그 활주로까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이제 군사 훈련을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중국의 파고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중국해라면 이제 우리나라에게 또 상당히 그 주요한 그런 수역인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중국에는 우리나라도 매우 중요한 거죠. 국제 해상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석유, 원유와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선박의 대부분, 그리고 또 많은 그 화물선이 남중국해를 통해서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익과도 이제 직결됩니다. 한국 정부는 민감성을 고려해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계속 요청을 했거든요. 좀 강한 입장을 취해달라. 그렇지만은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작년 5월에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때 그 다른 내용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명기가 되냐면,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 국제법 존중 유지를 언급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미중 간의 이제 패권 경쟁에 있어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 대만에 관한 그런 그렇습니다. 입장인데요. 최근에는 또 이제 그 1월 23일, 4일, 뭐 2, 3일에 걸쳐서 중국
이제 공군 해군의 아주 그냥 대대적인 작전이 이제 그 대만 해협에서 펼쳐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은 또 이제 대만을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견제하는 최일선의 하나의 예. 방어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반도체 공급이라든가 하나의 그런 이제 그 첨단 기술의 이제 공급망으로서 이제 대만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대만을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미중 간에 이런 또 이게 그 이 정세 이게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은 대만 방공 식별 구역을 이렇게 이제 통과해서 네. 넘어서 군용기 수십 대를 여러 차례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항공모함 랴오닝이라는 항공모함이 있는데 이 랴오닝이 이끄는 항공 전단이 대만 동부와 남부 근해를 항행하면서 기동 연습을 했습니다. 자, 미국은 이에 대항해서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대만 해협에 군함을 이제 통과시키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사실상 중국과 대만 간의 어떤 그 휴전선, 중간선을 넘어서 중국 측 해역으로 항행하기도 했습니다. 대만 측 해역으로. 이제 그 중국 측 해역 가까이 미국 함대가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양안 관계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심각해지면서 대만이 미중 충돌의 잠재적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작년에 11월 달인가요? 그동안 이제 미뤄져 왔던 이제 미중 정상 간의 이제 그 대화, 뭐 회담 형태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 화상으로 이제 그렇죠. 개최됐습니다. 그 화상에서 이제 물론 이제 그 대만을 둘러싸고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과 이 시진핑 주석 간에 아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그 양국 간에 이제 뭐 충돌로 가지 않는 하나의 가드레일 같은 그런 것을 설정하기로 했다 하는 말도 나오는데 그래도 상당히 서로 그냥 대립이 아주 첨예하게 나왔죠. 그렇죠. 그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화상 회담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토의됐는데 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대만 문제였는데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했어요. 이건 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인정하면서도 대만 해협 현상을 변경하거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방적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선제 공격을 이제 가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지만 만약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고. 시진핑 주석도 이제 또 대응을 했죠. 어떻게 대응했냐면 세계는 단 하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 일부분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다. 하나 중국 원칙을 재차 강조했던 거죠. 그리고 특히 만약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심지어 레드라인을 넘으면 우리는 부득불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하면서 불장난을 한 사람 반드시 불에 다 죽는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세죠. 예, 상당히 발언 수위가 셉니다. 예. 예, 거의 불장난 이게 또 말다 보니까 이제 또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 북한의 이제 어떤 모 인사가 한 발언이 생각이 나긴 하는데 우리나라한테도 이게 그 남중국해의 그 자유항행만큼 대만 해협의 이제 그 안전이라든가 자유항행이 상당히 중요하고 대만에 대한 그 우리 입장은 뭐 어떻게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중국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석유, 천연가스 운반선을 대부분 그리고 또 많은 화물선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거든요. 네. 이게 대만 섬이지 않습니까? 네. 대만 섬의 서쪽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만 해협 네. 거기는 그 이제 대만 섬의 동부는 해구가 많고 네. 파고가 심하답니다. 아. 그래서 대만 해협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작년 5월 한미 정상 공동 성명에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 안정 유지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명시됐는데 이것은 한미 양국 공동 성명에서 최초로 명기된 겁니다. 네. 최초로 대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만 해협이 봉쇄되면 한국 경제 안보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도
쥐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네. 앞으로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한 보다 세밀한 그런 외교 안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좀 이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그런 셈으로 그렇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 공동 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 자체를 안 했는데 네. 이번에 언급했기 때문에 저 나간 거죠. 네. 네. 그런데 지금 대만 해협과 그 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이제 러시아와 미국 간의 갈등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만 해협과도 이제 미중 간의 이제 갈등이 첨예한 대만 해협, 그다음에 러시아와 갈등이 첨예한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의 그 분쟁. 지금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이제 그 양쪽을 다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좀 이제 상당히 그런 이제 어떻게 하고 잘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10여만의 그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이제 네. 집결했다. 그래서 일촉즉발의 상태라고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교민 철수 권고까지 지금 여행 경보 3단계로 높여놨습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소련에 준하는 강대국 주의를 부활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푸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게는 우크라이나가 서방과의 어떤 일종의 완충지대입니다. 근데 지금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 확장이 자국의 어떤 그 위신을 깎아내는 거죠. 그리고 또 과거에 이제 자기가 어떤 나와 뭐 자기가 어떤 영역, 영향권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또 그 안보의 위협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대만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공약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라는 거죠. 양쪽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만, 우크라이나 그죠. 그러니까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연계해서 미국을 압박할 경우 미국이 감내해야 할 비용은 비약적으로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대내적으로 이제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또 이제 그 연초부터 네. 벌써 여러 번에 이제 걸쳐가지고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는 이제 그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거기까지 뭐 이렇게 신경 쓰는 거죠. 현재 지금 정부도 이렇게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느냐 하는 생각도 좀 의문시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이제 그 여당이며 야당 그 후보들이 아니 이런 저 대외 그 정책에 있어서 어떤 이제 그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걸 뭐 저렇게 명확하게 이제 했는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에 대한 정책. 예. 어떻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그 우리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분들이 이제 그런 표명한 게 있습니까? 뭐 보는 그렇습니다. 관점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지금 특히 사강 관계 중요하고 특히 미국, 중국이 중요한데 중국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여당 후보는 다음과 같이 공약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하고 있고요. 즉 이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1야당 후보는 다음과 같이 공약했습니다. 상호 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 시대의 한중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양국 간 현안과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보실장 간 고위급 전략 대화를 정리하는 등 전략적 소통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상호 존중 원칙하에 중국과 제반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또 이게 그래도 이제 그 동맹을 기반 위해서 중국과의 전략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 하는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 올해는 이제 그 한중 수교 30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은 이제 세계 강국으로 부상을 했고요.
뭐 우리도 이제 상당히 이제 만만치 않게 이제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 항중 수교 30주년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는데요. 한 세대에 해당하는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양국은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경제적 상호 보완성, 문화적 유사성에 기초해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 급속한 관계 발전을 이뤘는데요. 특히 교역량과 인적 교류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것처럼 잘 아시다시피 마늘 분쟁, 그리고 고구려사 왜곡 문제, 사드 보복 등 비우호적인 일도 적지 않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의 보복 조치는 전략적 협력 관계라고 우리가 돼 있는데 그게 무색할 정도로 지금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또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을 30주년인데 이것을 유쾌하게 축하하지 못할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중 경제 관계는 지금 원래는 보완적인 관계는 지금 경쟁적인 관계로 변화가 있고요. 또 미국이 중국과 탈동조화 정책을 실시하고 중국은 자력 경쟁을 내세우고 자국 이주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서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들고 있습니다. 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늘상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양적인 성장이 질적인 발전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을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과연 질적으로 성장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 비근한 애가 이제 지난해 말 중앙일보하고 서울대 이제 아시아연구소가 이제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에 18세 이상 이제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별 호감도에서 중국에 대해서 호감을 느낀다 하는 사람이 10명에서 3명도 안 나오는, 그러니까 10명에서 7명 정도는 비호감이다. 네. 그 다음에 신뢰도에서 90%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중국이 이제 관계가 30년 동안 우리가 양쪽으로 팽창했고 또 이게 상당히 이제 그 관계가 깊어졌다 하면은 중국이 중요하다 그럴 텐데 국민 정서는 이제 최악에 가깝다 하는 그런 평가인데요. 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잘 아시다시피 동북공정, 고구려사 왜곡, 그리고 또 사드 보복, 미세문제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쌓여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쌓여온 그런 반중 정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폭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높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이 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중국 공격적인 태도도 반중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렇죠. 있다고 예, 저는 예, 봅니다. 예. 항구시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항구시보는 국수주의 논조로 여론을 이제 부추기고 있고요. 또 중국 인터넷 댓글 부대 우마오당이라고 있어요. 우마오당. 예. 그리고 또 중화민족주의 교육을 받은 샤오퍼농, 예. 문화 대혁명 때 홍해비행 같은 예. 건데 이런 샤오퍼농이 사이버 폭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정부와 여당의 저자세 친중 노선도 반중 정서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중국 정부나 이제 중국인들, 또 젊은 중국인들, 그런 한국에 대해서 이제 강압적이거나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식의 말들을 하고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화공정이라고 하는 이제 문화나 역사에 대한 침탈 행위. 그 다음에 또 불법적인 이제 표절이나 이제 모방 같은 거. 네. 최근에 김치도 지을 거다, 한복도 지을 거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데에 대한 이제 반감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제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다 보면은 또 우리 정부는 뭐 하냐 하는 정부에 대해서 또 이제 그런 또 비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텐데요. 이게 어떻게 그냥 상황이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중국과 한국 간에 이제 서로 반감만 키우다가 가는 건가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한복이 우리 고유
의복인데 명나라 의상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해요. 제가 그 초형사를 하면서 한족 복식 세미나를 여러 번 개최했거든요. 그 중국은 당나라 복식, 우리는 또 한복 뭐 해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아주 멋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우리나라 한복은 우리나라 고유 의상인데 명나라 의상에서 비롯됐다고 이야기하고 또 김치가 중국의 원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김치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 문화적 우월성을 내세워 타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 존중받고 싶으면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자, 또 우리나라 연예 프로그램 뭐 바로 베껴버린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중국 그 TV에서 당당하게 베껴요. 큰 소리 치고. 많이 베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작권 위반 문제라서 저는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현대 국제 관계는 평등한 관계지 않습니까? 평등한 관계인데 상대 국가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 감정을 심하게 상하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면 정부가 신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늦었지만 이제라도 문화 잠식을 방어할 외교 원칙을 당당히 수립해서 실행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이제 에서 나온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송나라 시대, 그 다음에 원나라 시대에 이 고려의 풍속, 고려의 옷차림이 중국의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 유행을 했다. 예. 이게 완전히 우리의 전통과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훼손할 정도가 됐다. 그 고려양이라고 하는. 고려양이죠. 예. 예. 그렇다고 그러는데 명나라 시대의 옷을 우리가 베꼈다면 그거 좀 거꾸로 됐네 시대가. 그렇죠. 예. 예.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예. 이러니까 뭐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한 이게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게 그렇게 나온 이야기인데요. 심지어 시진핑은 이제 2017년도에 미국에 이제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할 때 코리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다. 뭐 그런 말까지 하고 6.25 전쟁은 항미 원조 전쟁이고 중국의 역사상 위대한 승리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라서 그냥 지나갔거든요. 이제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걸 수긍한다는 의미하고 이제 통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중국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아니면 사대적인 모습인가요? 국익의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무대응은 상대방을 오만을 부추기고 또 우리 국민들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민족은 반도라는 그런 지정학적 이치로 인해서 많은 그런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불굴의 의지로 격퇴하였고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면서 발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민 총생산 GDP 그리고 또 무역량 등 경제 수치를 들지 않더라도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강한 나라, 그리고 세계 최고 상품을 생산하는 나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역동적인 나라로서 결코 중국이 가볍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 국민의 자존을 지키는 것 때는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역사학자는 이제 이런 말을 했죠. 한민족의 5천년의 역사는 중국 대륙과의 위대한 투쟁의 역사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한 분이 있었는데요. 뭐 다시 한번 우리가 재생해 볼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중국의 대외 정책을 보면 말이죠, 대사님. 내로남불의 그냥 전형인 것 같아요. 나는 해도 너는 안 된다. 그런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외교 관계, 통상 문제, 심지어 이제 저작권이나 문화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어떤 나라거나 뭐 중국의 이익에 반하면은 무조건 되들어서 그냥 물어뜯고 이게 전략 외교라고 하나요? 전략외교. 예, 전략 외교, 뭐 늑대 외교 뭐 그런 거 하는데 이런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이제 대외적인 이미지만 망치고
세계의 세계 리더로서의 중국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요. 어떤 거예요? 지금 그 전랑외교라고 하는데 늑대 전사 외교라고 하는데 예. 자, 거침없이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 외교 전문가들과 그 언론들이 전랑외교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세 가지라고 보시면 첫 번째는 스웨덴 주재 중국 대사가 현지 공공방송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스웨덴 언론을 중국 내정에 간섭했다고 하면서 헤비급 권투 선수에 도전하는 라이트급 선수에 이제 빗대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웨덴 언론을 그리고 또 영국 주재 중국 대사는 영국 정부가 5G를 이제 그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이제 배제하기로 이제 결정했는데 중국을 적대적 국가로 만들기 원한다면 결과를 각오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영국 정부의 이제 독서를 되게 뭐 주재하는 대사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보통 저 주재하는 우리 이제 예. 대사님도 주재하고 저도 뭐 예. 여러 나라 이제 근무해봤지만은 주재국에서는 그 주재국과의 어떤 우호협력 관계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특히 언행에 엄청 조심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중국 외교관들은 그 현지에서 더 세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네, 예. 그거 어떻게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건 또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일주일에 2번 정도 예, 예. 정례 브리핑을 하는데 예. 엄청나게 세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중국도 이제 G2 국가가 됐고 그렇습니다.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니까 예. 이런 외교관들의 자세라든지 또 외교부 대변인의 어떤 그 태도도 예. 좀 뭐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건 중국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대통령 선거가 곧 앞에 있는데요. 우리의 이제 대외 관계, 이제 미중 간의 갈등과 이게 대결 구도 속에서 어떤 보수 평론가가 그러던가요? 중국의 패권주의적 행태로 봐서 우리를 속국주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 중국 쪽에 붙어 있는 한 우리는 번영은커녕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세상을 맞게 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될지 미국의 동맹으로 남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까? 홀로서기는 가능한가요? 글쎄요, 결국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중국하고 우리는 그 체제와 이념이 다릅니다. 그것을 좀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그 미국과 많은 협력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국의 이익과 영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영내 국가들을 자국 세력권으로 또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이제 장기화, 구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에 대응을 해야 되고 한국 외교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처한 전략 환경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 평가를 통해서 국가 이익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정책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갔다 하면 대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가 참 이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고 번영을 유지를 하려면은 대정책은 일관성이 이제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22년 올해 들어서도 미중 간의 이제 갈등이라든가 대립은 이제 줄어들기는커녕 외교, 경제 측면에서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또 올해는 이제 중국의 이제 시진핑 장기 집권을 이제 위한 중요한 해이고, 미국은 또 중간 선거를 치릅니다. 또 이제 우리는 이제 곧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또 거기에 따라서 대중국, 대북 그리고 대미 정책에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중 관계는 이제 수교 30주년을 맞이합니다. 물론 이제 대만과 이게 단교한 지도 30년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시기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미중 간의 이제 정치 외교 관계 역사를 이제 살펴보고 미중 간의 이제 패권 경쟁이 어떻게 이제 진정이 됐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